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은 밝게 인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화려하게 싱글로 돌아온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몇 년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조금 소가리를 하다가 일단 글을 써야 이야기도 술술 나오겠다 싶어서 타자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라서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덕분에 이곳을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꼭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염치가 없어도 없을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행에서 정년을 보내신 분이시고 항상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일생을 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지점장까지 일을 하셨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게 항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시면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었고 저에게도 늘 모범이 되어주시고 교훈이 되어주시는 교과서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을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저 또한 밝고 빛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낸 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면서 여유를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회사 선배님께서 저에게 소개팅 자리가 갑자기 파투가 나게 생겼다면서 대신해서 자리를 나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고 심심했던 저는 흔쾌히 나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처음 소개팅을 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개팅 당일 세심하게 코스를 짜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남자들을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이 남자가 일일이 코스를 짜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짜온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력 있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딱딱 말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저에게 남편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땜질로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이긴 했지만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의 인상이나 성격에 호감이었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들이밀었을 때 오케이를 한 것이겠죠. 저희는 그 이후에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확인하고 사랑을 느끼게 되어 결혼식까지 순리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양가의 축복 아래 정말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 지점장을 하고 계시니 손님들이 꽤 많이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평범하게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맞벌이다 보니 돈 문제에 있어서 크게 모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누가 더 벌고 누가 덜 벌고의 차이를 두지 않았고 우리 부부가 공용으로 돈을 관리하면서 대출금도 갚고 가게 생활도 잘 꾸리며 살기로 했습니다. 시작이 괜찮았던 만남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결혼 생활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있다면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한 상태였고 남편이랑 시모랑 단 둘이서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모는 딱히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오지 않고 있는 돈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남편이 용돈을 주었을 수도 있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시모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랑 이혼을 했을 당시에 시부 쪽 과실로 인한 이혼이었던 것인지 위자료랑 양육비를 꽤 받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 돈을 그저 까먹는 데만 쓰지 않고 주위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투자 같은 건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시모는 과감한 성격인 건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바로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투자를 했던 땅이 뒤늦게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되면서 이익을 엄청나게 보게 되었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을 긁어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투자 하나가 잘 된 것에 기가 살아서 본인이 상당히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으스대는 걸 즐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투자를 하고 싶거나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본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고 은근 팔랑귀인 부분이 있어서 주위에서 이게 괜찮다더라 하면 일단 투자를 하고 보는 리스크가 많은 투자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으스대면서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 없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어디에 뭐가 들어선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몰렸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망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요. 그냥 시모는 우연히 주워들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던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로또를 맞은 케이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투자 방식이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수익률은 시무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아버지께서는 단돈 10,000원을 벌어도 손실이 나지 않는 곳으로 최대한 알아보고 일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그런 단순한 노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벌었던 돈에 대한 뽕으로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요. 아무튼 집은 반반 대출로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은행을 통해서 조금은 손쉽게 대출을 받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돈 싸들고 있어봐야 뭐하냐, 죽어서 들고 갈 것 아니라며 조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투자를 외치시던 시모가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저희에게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시고는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만큼 실패한 투자가 없다면서 집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손해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시모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결혼하는데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서운함이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시모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싫어서 거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서로 양가해서 돕지 않겠다고 했으니 정확하게 반반 결혼을 하자고 했고 허례허식은 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사라는 게 저희 두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착착 진행이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는 저희에게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던 시모가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이 돈 쓰는 건 죽어도 싫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겠다고 외치는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모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받아칠 수 있는 말은 넘치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더 골머리를 썩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남편의 친부에게서 저에게 바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조심스럽게 받았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인사를 드리러 오질 않아?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뭐야? 며느리가 되어서 시합이 될 사람한테 제깍제깍 와야지. 저는 당연히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모도 저에게 남편의 친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언지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 외의 소식을 전혀 들은 게 없는데 어느 누가 친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댁에서 저에게 언지를 주었다면 저도 준비를 해서 시부를 만나러 갔겠지만 남편조차도 본인 친부에게 인사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가 나서서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친부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리 양육권 친권을 그 여자가 가져갔다고 하지만 결혼식 같은 중대한 자리에는 엄마보단 아빠가 앉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친아비인데 혼주석에 앉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냐 이 말이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앉아야지 않겠어요? 네 어미가 혼주석에 앉겠다고 하든 내가 새장가 들은 거 너도 알지? 내 부인이랑 같이 혼주석에 앉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평생 키우고 함께 살았던 시모의 자리에 새엄마를 앉히고 싶다고 말을 하는 시부. 그런 사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라도 이 집안이 상당히 콩가루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도망을 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동물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혼집도 다 구해준 상황에서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남편놈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한 건지 시모한테 가가지고 시부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달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모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그 정신 나간 인간이 노망이 난 것이 틀림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애 키우는데 뭘 해주는 게 있다고 혼주석에, 그것도 새 마누라랑 앉겠다고 난리야 난리를. 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어차피 재혼도 안 했는데 혼주석 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느니 두 부모가 있는 아버지 쪽에 앉는 게 모양새가 낫지 않겠냐고. 그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이 노망이 났네. 노망이 났어. 얘 며느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대답 생각하고 잘해봐봐. 저는 정말 머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의견을 어떻게 더 내겠나요? 결국에는 시모가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전부 들고 있었고 남편을 평생 키워냈으니 시모가 혼주석에 앉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거의 3주간 시모와 시부가 싸우고 난리를 쳤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상견례 자리에 시모가 떡하니 가서 앉아 있었으니 자기네 집안이랑도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시부가 원했던 대로 결혼 전에 시부네 가족들과 함께 간단하게 언약식 비슷한 스몰 웨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동안 이슈였어요. 같은 남자랑 2번 결혼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부끄럽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 애를 썼습니다. 웨딩드레스도 2번이나 입어보고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한다면서 정말 괜찮은 척, 즐기는 척 하는 척쟁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제가 더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조리 제 발목을 잡을 일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조상님이 몇 번이나 이 결혼을 말렸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사달이 난 이후에 시모는 그동안 시부랑 남편이 연락은커녕 서로 생사도 모르는 채로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시모 몰래 시부랑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도 모자라서 시부의 새 부인, 그러니까 새엄마와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가 빠진 건지 뭔지 그동안 남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부에게 연락을 해서 용돈을 받아서 타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는 용돈을 주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시모 몰래 틈틈이 만나서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새 부인과 시부 사이에 자식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효도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늙고 지쳐서 아무런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질 때 본인들 수발을 들어주라면서 남편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거죠. 참 그 부분도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용돈도 푼돈으로 주고 결혼할 때 한 푼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라도 막 몇 억을 주었다면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뭐 끽해봐야 가끔 밥이나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는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시부의 행동이나 시모의 행동이 전부 염치가 없이 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인 거죠. 게다가 저에게 용돈을 줬던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부부가 효도를 하길 바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정에 대해 저희 집에서 전부 다 알게 되었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는 부모님의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 때마다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잘 지켜졌다면 제가 왜 굳이 이 공간을 찾아와 이렇게 사연을 적어가고 있겠습니까? 시모고 새 부인이고 할 거 없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주말에 뭐 할 예정이냐? 결혼도 했으니 둘이서만 놀지 말고 가족들끼리 같이 밥을 먹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시부의 새 부인이 저에게까지 연락을 뻗친다는 걸 알게 된 시모는 제가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사실 반대를 안 하셨어도 안 갔을 자리이긴 하지만 그 핑계를 대면서 시모는 주말에 저희 집에서 늘어붙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찾아와서 오늘 어디 나갈 예정이냐 아니면 집에 있자 하시고는 제가 누구랑 연락을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이 고충을 토로했더니 제 걱정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못난 딸이죠.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주말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번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시부와 새 부인을 만나지 말라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살림에 참견을 하고 저를 못 시켜 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집에서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 죽겠으니까 밥이나 한번 거하게 차려봐라. 아니 그나저나 얘야,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니? 여자가 바깥일을 한다고 해도 청소는 잘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것부터 치워봐라. 그리고 집에 어떻게 과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과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물론 제가 맞벌이라는 이유로 집안 청소를 게을리한 것도 인정을 하고요. 제가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다 놓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소는 남편이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먹고 싶으면 사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만 기준과 잣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시모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런 잔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이 3개월 동안 내내 반복이 되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시모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부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의 요점은 결혼식 혼주석에 앉은 게 시모이듯 남편을 평생 키운 사람은 시부가 아니라 시모인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 수 있게 서로 양해를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모가 계속 시부에게 신경을 곤두세우니 가운데서 새우등 터지는 건 저뿐이었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양쪽의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모와 시부한테도 서로 알아듣게 잘 이야기를 했으니 주말에는 제발 집에서 가만히 시체처럼 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께도 그렇게 애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 말은 서로 제발 신경을 곤두세워서 누구한테 더 잘하네 마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부부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쁜 직종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가 많이 쌓여 있어서 휴무일 조정이 쉽고 신혼부부라서 주말에 쉴 수 있게 배려도 받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시모가 매번 그렇게 찾아와서 저를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차라리 출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백화점이라는 게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오죽하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겠냔 말입니다. 제가 전화로 난리를 치우자 결국 시모도 시부도 저한테 불만이 쌓인 채로 휴전 아닌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난리 이후에 저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고 참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 이후에도 가끔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트집을 잡곤 했는데 그러면 저도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서 시모의 집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와서 괜히 커튼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무슨 색이냐, 인테리어를 망친다, 색 누가 골랐냐 하며 제가 고른 거 뻔히 알면서 이야기를 하시대요. 저는 그런 치졸한 모습으로 구는 시모가 어이가 없어서 다음날 바로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다시 보니까 소파 색깔이 영 칙칙한 게 별로네요. 재질도 별로인 것 같고. 집이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싸구려를 사셨나? 우리 시모가 졸부이다 보니까 뭐든 비싼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당연히 소파도 최고급 소파일 게 분명했지만 일부러 시모 들으라고 싸구려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모가 가전으로 트집을 잡으면 저도 가서 일부러 독일제 주방기구를 보고 이거 중소기업 거냐고 깎아내리기도 했고요. 저희 시모가 몸집이 조금 뚱뚱하게 있는 편인데 저는 사실 시모보다 키도 10cm나 크고 몸도 호리호리하게 마른 편이거든요. 시모는 그게 또 은근히 비교가 되고 불만이었는지 자꾸 본인이 안 입는 옷을 저에게 막 주는 겁니다. 저랑 허리 사이즈부터가 다른데 일부러 자기한테는 커서 못 입는 옷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이즈 딱인 것 같다고 가서 입으라고 쥐어주셨습니다. 하도 제 몸을 가지고 후려치시길래 처음에는 그냥 웃기고 말았는데 계속 저러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딱 보기에도 사이즈가 안 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어머님 보는 눈이 진짜 없으시다. 저 허리 27 사이즈 입어요. 어머님은 넉넉한 거 찾으셔서 고무줄 바지만 입으시잖아요. 저 이거 안 맞아요. 혹시 이거 한번 입어보신 거 아니에요? 허리가 늘어난 것 같아서요. 은근히 아들야들하게 굴면서 시모를 깎아내리니까 처음에는 시모도 발끈하면서 저한테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 가서는 제가 별로다 하니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한테 타격을 주는 것보단 본인이 타격을 입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옷을 권하지 않으시는데 참 무슨 심보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에 날을 세운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날 친정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는 퇴직금을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시다가 친구분과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스크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염병이 크게 돌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되고 공장을 24시간 돌리면서 뽑아낸 마스크들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24시간을 돌려도 수량을 맞추지 못할 만큼 바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스크는 퀄리티가 좋아서 단가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친정은 순식간에 떼부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이 대란이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른다며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리저리 발로 뛰어 알아보신 결과 마스크 사업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원단 사업까지 손을 대셨습니다.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와 직결된 의료 원단 같은 사업이었는데 신소재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투자임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니까 저는 아버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살짝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된 이후에 남편이 갑자기 생전하지 않던 사업 타령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좋은 아이템이 없냐고 매일같이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사업 아이템의 구상조차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타령을 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잘 되기도 어렵다 하면서 생각을 접고 회사나 잘 다니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스크 공장은 쉴 틈 없이 잘 돌아갔고 수입해온 의료 원단들도 각종 회사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아이들 의복에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점점 은행에 다니던 시절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은 자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유도 모를 자신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부자재 사업이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그쪽 일은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부자재는 박리담회 아니냐,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직장인인 최고 아니겠어? 사업하면 바쁘기도 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네. 남의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장인어른도 그 나이에 그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젊은 제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그 자신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저에게 뜬금없이 자기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혼자 계산기를 두들기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만 해보라고 절대 안 된다고 일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지만 남편은 사업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시모가 글쎄 남편에게 남자가 사업하면 좋지 않겠냐고 투자를 해주겠다고 선뜻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투자를 할 돈이 있으면 우리 집 대출금이나 좀 갚아주지 말입니다. 남편은 시모의 응원에 힘입어서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받은 돈에 시모에게 투자받은 돈까지 더해서 부자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찾기 시작했고 더불어 마스크 줄이 같이 팔리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걸 노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받은 돈으로 열심히 공장을 돌려서 마스크 줄을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맘처럼 쉽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돈은 자꾸 까먹게 되고 우리 집 대출금이며 생활비며 제가 버는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안 봐도 비디오로 재생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대충 알다시피 백화점 화장품 판매 사원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에게 제발 사업에 그만 눈을 돌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시모가 계속 참견을 하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일에 토달지 말아라. 어디 여자가 남자 바깥 일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인데 떼부자가 하루아침에 되냐?
결국 저는 몰려드는 압박과 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위기에 봉착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버지께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 사정을 전부 들으시고는 아주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출금을 전부 대납을 해줄 테니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라고 말입니다. 남편과 상의를 해보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말씀을 전달을 했더니 남편의 표정이 오묘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좌절해가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집 대출금을 전부 갚아준다고 하니까 명의 따위 바꾸는 게 뭐가 대수냐고 당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모만 뾰루통에 있었습니다. 대출금 갚아주신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명의는 왜 바꾸라고 하시냐? 누가 그 집 홀라당 까먹는다냐? 또 모르죠. 나중에 집 담보대출이라도 잡히면 큰일이지 않겠어요? 그 뒤로는 시모 말도 깡그리 무시했죠 뭐. 시모고 시부고 집 갚는데 돈 한 푼 안 보탠 사람이 무슨 할 말이 많다고 그렇게 참견을 해대는지. 아무튼 남편의 사업은 1년 가까이 침체기를 맞이하다가 아주 예상도 못한 시점에 갑자기 대박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외국의 캐릭터의 액세서리를 무리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국내에 들여오게 되었는데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에 그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팔리지도 않던 부자재가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스크줄 판매를 바로 접고 그 캐릭터의 액세서리 위주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언제 침체기를 겪었냐는 듯이 갑자기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그 캐릭터를 무리해서 계약했을 당시 돈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사람이 다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좋겠다, 도와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실패도 겪어봐야 성장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꽤 큰 돈을 턱 빌려주셨는데 그 돈이 무려 2억이나 되었습니다. 그 캐릭터가 사실 해외에서도 그다지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는 아니라서 부자재를 거의 독점으로 들여오는데 그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빌려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젠 뭐 그 돈을 갚고도 남을 만큼 매출이 훌쩍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전으로 그때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소재 쪽으로 완전히 눈을 돌렸는데 대기업에서 아버지의 사업 아이템을 훔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기업을 어떻게 개인 사업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래처는 물론이고 홍보며 소재 개발까지도 싹 대기업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마스크 사업도 공장들이 풀가동을 하면서 수요가 확 줄게 되었고요.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휘청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독하게도 남편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카피해서 판매를 하는 그 캐릭터들을 전부 신고해서 완전히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제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신고를 하고 판매 중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있었다면서 다 자기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며 마치 투자에 성공한 시모처럼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고 다니는 건지 사실 남편의 사업은 부자재 사업을 하는 거라 그다지 뭐 접대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맨날 접대를 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개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잡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말입니다. 사실 남편도 저희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빌린 게 있으니 갚아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며 자리를 회피하길 반복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공장이 굴러가고 있긴 했지만 자꾸만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공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간 투자가 불려놓은 재산이 있어서 크게 망하고 빚이 생기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마음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일부라도 투자금을 상환해 주기를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2억이 갑자기 생기면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매달 돈을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참 나중에 아버지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투자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매달 50만 원이라는 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성을 잃었죠. 시모는 본인 아들이 매달 50만 원을 보내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가족들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우리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 아버지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의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시모가 우리 집에 참견을 하러 오셨다가 지갑을 두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시모의 집으로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갑만 두고 나오려고 했는데 현관에 있던 중문이 바뀐 걸 보고 의아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시몬의 집 가구며 가전이며 전부 새 걸로 싹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집 인테리어가 싹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시모가 갑자기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너무나도 당황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꿨으면 바꿨다고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에게 촉이라는 게 싹 꽂혀 들어왔는데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부 새 것으로 바뀐 게 시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다 샀나 싶더라고요. 물론 시모도 바꾸려면 한 번에 바꿀 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가전 바꾸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던 분이셨거든요. 이거 혹시 전부 남편이 바꿔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혼자 사는 내가 적적해 보인다고 사줬다 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돈 없다고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보내는 주제에 몇백, 아니 몇천만 원을 줘가면서 시댁 가구를 바꿔준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멀쩡하게 잘 쓸 수 있는 상품들을. 죄다 새 걸로 교체를 했다는 게 사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에게 정말 조금 남아있던 정까지 모두 다 털려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혼하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가 제 명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혼하고 이 집 팔아서 아버지 사업 급한불을 끄면 어때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쭉 들어보시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 뒤에 벌떡 일어나셔서 저에게 무슨 종이를 하나 내밀면서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이대로 이혼만 하면 억울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종이를 읽어보니까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에는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돈에 대한 차용증과 그 투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남편의 회사에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올지 몰라서 미리 그 지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놓으셨고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남편은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딸의 집안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길 바래서 그동안 권리 행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이야기한 마당에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친정으로 오라고 부르셨고
이 모질이 같은 남편은 상황 파악도 전혀 하지 못하고 친정에 와서 떵떵거리더라고요. 제가 월 50만 원 드리는 걸로 부족해요? 사업 실패할 걸 생각하시고 움직이셨어야죠. 어떻게 마냥 사업이 잘 되기만 하겠어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어야지. 제가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태연자약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자네랑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자네의 만행을 언제까지 지켜봐 줄 수 없지 않겠나? 이거 기억나지?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차용증 서류를 꺼내서 남편의 얼굴 앞에 떡하니 들이미셨습니다. 남편이 그걸 읽더니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머리를 긁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이것도 당장 갚을 돈이 있어야지 갚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매달 50만 원 드리는 게 버거워서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새끼랑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며 보낸 건지 참으로 제가 미련스럽고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여유롭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사업에 대한 권리를 찾아오는 수밖에 없겠구먼. 투자금 2억에 대한 기본 35%만큼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겠네. 수익도 당연히 그만큼 나에게 나눠야 할 것이고 자네가 하고 있는 캐릭터 사업에 대한 저작권 또한 나눠 가지는 게 좋겠군. 아니, 35%나 행사를 하시겠다고요? 자네 처음 사업할 때 얼마 들고 했나? 내가 투자해준 2억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35%로 정한 것도 우리 딸을 위해서 했던 거지. 말마따나 내가 그 회사의 반 이상의 지분을 가져도 자넨 할 말 없어. 남편은 아버지께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한 뒤 저를 보면서 집에 가자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눈치 없는 새끼는 귓구멍이 막힌 건지 불과 몇 분 전에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던 건 듣지도 않았나 봅니다.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 나 이혼할 거라니까. 그리고 그 집도 내 집인 거 알지? 가도 당신은 시댁으로 가. 내 집에 발 디딜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친정을 나섰고 그 이후에 며칠 동안 변호사를 만나서 아버지께 돈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인감도장까지 꽝꽝 찍은 마당에 무슨 별다른 방법이 존재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더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추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법적 공방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아버지께로 돈을 배분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런 판결이 나오니 저작권에 대한 권리까지 아버지께 일부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남편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을 했고요. 그 소식을 전부 전해 들은 시모는 저를 찾아와 제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배은망덕하게 여태 같이 살아준 남편을 배신하고 돈독이 올라서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은 저는 시모의 멱살을 같이 잡아 올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이 셀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건지 시모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배은망덕을 입에 올리는 겁니까? 투자금 받을 때는 세상 효자인 척하면서 평생 효도하겠다고 하더니 월에 50만 원을 줘요? 꼴랑? 시몬의 집에 있는 가정가구들은 몇 천만 원 주고 싹 바꿔주면서 돈 없다고 난리를 피우는 게 효도입니까?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제가 시모보다 좋기 10cm는 더 크니 시모가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그날 시모는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수익 배분을 시작했으며 아버지는 그 캐릭터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남편 보란 듯이 마스크며 뭐며 그 캐릭터들을 죄다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러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다중계약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도 지분을 인정받았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이쪽 저쪽 업체마다 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캐릭터의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하기 시작했고
시장에 별로 풀리지 않았던 상품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되는 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남편의 사업권 또한 똥값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틈에 사업을 전부 정리하셨고 저 또한 값이 오른 신혼집을 팔아서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까 직원들 퇴직금을 전부 정산해주고도 넉넉하게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남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에 점점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고 캐릭터 사업으로 인해 갑질을 했던 부분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빚더미에 앉자 시모가 땅 투기를 해서 벌어두었던 돈까지 모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당연히 손 뗐고요.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 제대로 벌받은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남편과 시모가 결국 이사달이 나서 쫄딱 망할 줄 알았습니다. 제 속이 시원해지고 나니까 이렇게 속풀이 사연도 올려볼 수 있게 되었네요. 모쪼록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 베풀 줄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